아서왕을 만난 사나이 마크 트웨인. 5번째 이야기. 담배의 마술. 나는 아침 식사값으로 3페니를 지불했다. 12명분의 식사값 정도는 되는데 이 가족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자, 이제 출발이다. 체면은 구겼으나 주인 가족의 부축을 받아 말 위에 올라서서 겨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었다. 담배는 손수 만든 것이었으나 성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부싯돌을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파이프를 빨자 쥐잡는 그물처럼 된 투구의 전면 사이로 하얀 연기가 풀썩풀썩 떠올랐다. 그러자 사람들은 겁을 먹고 숲을 향하여 마구 도망쳤다. 와, 불을 뿜는 용이다. 알라산도 공주도 말에서 굴러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아직 이때까지는 담배란 것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놀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려고 했으나 끝내 무심코 피웠던 것이다. 대단치 않은 마법이기는 하나 해는 없다고 사람들을 달래고 거짓을 꾸며 설명을 하고 난 뒤 알리산도 공주를 말에 태우고 출발했다. 그날 밤은 들판의 작은 외딴 집에서 자고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넓은 들을 가로질러 갔다. 그 다음 날 오후의 일이었다. 갑자기 알리산도 공주가 외쳤다. 조심하셔요. 위험합니다. 무엇을 조심하라 하는가 하고 앞쪽을 바라보니 저쪽 나무 그늘에 무장한 6명 정도의 기사가 부하를 데리고 이쪽을 엿보고 있었다. 과연 위험하다. 이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기사도라는 것이니까. 알리산도 공주는 재빨리 말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조심? 나는 생각했다. 그건 파이프의 연기를 말하는 것이었다. 공주도 그것을 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파이프를 입에 물고 부싯돌을 찰칵찰칵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한 덩어리가 되어 돌풍처럼 돌진해왔다. 기사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들은 꽤 예의범절을 지켜 한 번에 한 사람의 승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건 거짓말이다. 한 무리가 되어 머리를 숙이고 투구에 새털을 나부끼며 창을 내밀고 이것은 좀 구경거리이다. 나는 담배를 천천히 가득 빨아들이고 놈들이 막 나를 향해 쳐들어오려고 할 때 힘껏 연기를 내뿜었다. 연기가 자욱했으나 놈들이 어쩌나 하고 바라보았더니 놈들은 크게 당황하는 모양이었다. 이것은 아까보다 더 희한한 꼴이었다. 놈들은 200~300m 뒤로 물러서서 내 쪽을 보고 있었다. 잘 되었다 하고 기쁜 것도 한순간 나는 겁이 났다. 알리산도 공주를 뒤돌아보았더니 공주는 기쁜 듯 했다. 안심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오늘은 마법의 효력이 약하므로 이때 도망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의 마법으로 적은 싸울 기력도 잃고 있습니다. 곧 항복해 옵니다. 정말인가? 놈들은 그와 같이 어리석은가? 아무래도 오늘은 마법이 잘 되지 않으니까 놈들은 이제 곧 또 습격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허세를 부리는 기사들이. 그러나 이쪽 동정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더 이상 도망치면 당신에게 목숨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가서 항복을 시키죠. 아니에요. 당신이 가면 저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제가 갔다 오죠. 알리산도 공주는 척척 나아갔다. 그리고 기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기사들은 공손히 절을 하고 온순하게 물러갔다. 알리산도 공주가 되돌아왔다. 당신이 뭐라고 말을 했기에 저들이 저렇게 물러갑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분은 유명한 보스님입니다. 라는 말만 했는데도 기사들은 겁을 내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곧 아서왕의 궁전에 가서 가복과 투구를 바치고 그런 후에 당신의 부하가 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알리산도 공주의 훌륭한 교섭에 탐복하고 말았다. 나보다 훨씬 단수가 높다. 나는 공주를 어느 정도로 바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장래가 촉망되는 좋은 아가씨일지도 모른다. 나는 말을 몰아나아가며 이야기를 해보았다. 공주는 명량하고 똑똑하게 이야기를 했다. 나는 매우 마음이 편해졌다. 기묘한 생각이 들 때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건 공주가 카우보이나 코만치족 인디언일지도 모르는 것과 같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알리산도 공주의 두뇌 때문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어느 곳에 다다르니 앞쪽에 성이 보였다. 이것은 아서왕의 여동생 모건라 회의의 성이다. 그런데 무술 수업에 나선 기사는 성에 가면 환영을 받는다고 이야기책에 쓰여 있었다. 사실은 그러하지 않다. 즉 3%만 사실이며 97%는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성이 앞쪽에 보인다고 해도 예비 지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 좋다. 그래서 성의 주인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을 탄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나는 기뻤다. 왜냐하면 그 사나이는 널판지를 앞세우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선전문이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상류 부인들이 애용하는 감별의 비누. 이거야말로 나의 고안품으로서 그는 그 보급 선전가의 계가였다. 어쨌든 위생관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길에서 무술 수업의 기사들을 만나면 비누로 씻어주기도 하고 깨끗이 하는 것을 실제로 시험하게 하고 상대에게 선전문이 쓰여있는 옷을 주고 하여 비누 문화를 널리 퍼지게 할 것을 맹세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선전원의 수는 점점 늘어갔고 나의 비누 공장은 노동력 부족으로 쩔쩔매고 있었다. 나는 이 선전원의 기사에게 모건나 회의에 대해서 물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다지 좋은 상대는 못 되었다. 그러므로 기대가 어긋나서 실망하지 않을 만큼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들은 거기서 묵기로 했다. 모건라 회의는 마법사로서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아주머니였다. 나이는 조금도 먹지 않고 언제까지나 젊고 아름답고 잔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아주머니는 아서왕과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 아서왕 이야기의 한 구절을 잊어버리고 있었으므로 나는 아차하는 순간 아주머니 앞에서 아서왕 칭찬을 하고 말았다. 그때 모곤나 회의가 성낸 것이야말로 당장에 나를 잡아 옥에 쳐넣으려고 했다. 그때 알리산도 공주는 자신만만하게 외쳤다. 기다려라, 이 정신이 돈 가엾은 자들. 자신이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싶은가? 이분은 보스 경위로쏘이다. 이 말은 효과가 100% 적중했다. 모건라 히이를 비롯하여 부하들이 모두 엎드려 머리를 숙였다. 어쨌든 나는 그들이 발 아래에도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대마법사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 혼자라면 이렇게 간단히 공갈을 칠 생각 같은 건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천성이 겸손함으로. 물론 모두에게 겸손한 성질은 아니지만 나는 좋은 기회에 옥에 갇혀있는 죄 없는 백성 47명을 풀어주었다. 서둘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알리산도 공주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두고 싶기 때문이다. 모건나 회의 아주머니가 특히 미워하고 학대하고 있던 죄수는 이 여자 영주님을 빨간머리라고 무심히 말했던 선량한 사나이였다. 사나이는 옥에서 매우 고통을 당했다. 과연 그 사나이가 말한 대로 모건나 회의는 빨간머리였다. 그러나 빨간머리의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머리칼을 금갈색이라고 바꾸어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거 참. 거인의 성.
다음날 아침은 여행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였다. 우리는 여행을 계속하는 도중 여러 가지 일에 부딪혔으나 뛰어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알리산도 공주는 계속 말을 해왔다. 그러나 공주는 매우 영리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응원해주고 있었으므로 공주가 계속 말을 한다 해도 참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윽고 어느 날 해도 차차 기울어지고 있을 때 알리산도 공주가 갑자기 안절부절하며 나에게 속삭였다. 거인의 성에 가까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나는 화가 났지만 여행 목적이 분명 그 거인의 성이고 거기서 무엇인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은 무엇 때문에 여행을 하는지도 잊어버리고 나는 참으로 유쾌했었다. 그러나 거인의 성이라고 하자 마음이 기묘하였다. 알리산도 공주는 흥분하여 눈초리를 치켜올리고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것에 응하여 나의 가슴도 쿵쿵 뛰기 시작했다. 이윽고 공주는 말에서 휙 뛰어내려 나에게 신호를 했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이고 기는 것처럼 하여 고개 끝에 숲으로 갔다. 나도 공주의 흉내를 내어 가까이 가자 공주는 긴장된 눈으로 숲 저쪽을 가리키며 숨찬 소리로 속삭였다. 저 성입니다. 저 성. 나는 멍해졌다. 이건 아무래도 저건 돼지우리입니다. 널빤지로 둘러친 돼지우리. 그러자 알리산도 공주는 매우 난처한 것처럼 나를 지켜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이윽고 이렇게 말했다. 거인이 마법을 걸어 돼지우리처럼 보이게 했어요. 보기에는 돼지우리로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확실히 저것이 위험이 있는 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큰 도랑이 있는 훌륭한 성, 솟아있는 탑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신이여 도와주십시오. 그 붙잡혀 있는 존귀한 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나의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까? 공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미친 자에게는 거역하지 말 것이다. 미신은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도 이와 같이 미치게 한다. 나는 미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거역하지 않기로 했다. 알리산도 공주는 떨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여기에 붙잡혀 계시는 귀부인들은 마법 때문에 돼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법을 풀지 못하면 돼지가 개로, 개가 고양이로, 고양이가 쥐로 되어 나중에는 색깔도 냄새도 없는 가스로 되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로 보인다고 해도 제대로 귀부인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저쪽에 멍하니 서 있는 새 사나이들은 누구죠? 나에게는 돼지치기 영감으로 보이는데 저 거인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구름을 뚫은 거인들이야말로. 네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어처구니 없는 것을 참고 말을 돼지 쪽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돼지치기에게 소리쳤다. 나는 좀 엄숙하게 행동했다. 거기 자네들, 내가 좀 여유가 있어 여기 있는 돼지 전부를 사려고 한다. 값은 얼마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참 그린내 나는 귀부인도 다 했구나. 돼지치기는 크게 기뻐했다. 어쩜 고맙기도 해라. 세금을 물 수 없어 내일 이 돼지들을 교회의 목사님들과 관리들이 가져갈 판이었습니다. 모두 16페니만 내셔요. 좋아, 사기로 하겠어. 시내보다 매우 비싸긴 했으나 이것도 생각할 문제이다. 돼지를 교회나 영주나 관리들에게 빼앗기면 알리산도 공주가 귀부인을 구할 수 없지 않겠는가. 어느 돼지치기 아주머니는 지난해 교회에서 나온 사제들에게 10마리의 돼지 중 가장 살찐 놈 1마리를 세금으로 빼앗겼는데 이 무자비한 짐승아, 왜 미천을 빼앗아 가면서 이 아이만은 두고 가는 거냐 하고 대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돈을 지불하고 돼지치기가 떠난 다음 알리산도 공주를 불렀다. 공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돼지 속으로 헤치고 들어가서 돼지를 안기도 하고 쓰담기도 하였다.
돼지는 꿀꿀 울며 귀찮아하는 모양이다. 돼지는 바른 정신이다. 바른 정신이 아닌 것은 인간 쪽이다. 나는 돼지 앞에서 인간인 것이 부끄러워진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돼지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엄숙하게 차린 기사가 돼지를 쫓아다니며 여행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가엾은 일이다. 겨우 저녁 때에 알리산도 공주가 가리킨 저택에 돼지를 몰아넣었다. 여기가 공주의 저택입니까? 야, 굉장한데. 그러나 공주에게 내 말이 들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공주는 자꾸만 돼지의 수를 헤아리고 있었는데 점점 얼굴색이 달라져 갔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하고 내가 긴장하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공주는 비명을 질렀다. 네로반스 드모르가노 왕녀가 두 사람의 시녀인 안젤라 비안과 에리느 꼬뚜메안과 함께 행방불명 됐어요. 아, 이 혀를 깨물 듯한 괴상한 이름이 세 마리의 돼지의 이름인 모양이다. 나는 행방불명이 되어도 좋다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알리산도 공주가 몹시 슬퍼함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숲과 언덕으로 보냈다. 돼지는 모두 찾아냈으나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다. 이런 냄새 또한 맡은 일이 없다. 하도 고약해서 질식하여 죽을 것 같다. 어쨌든 이러한 어리석은 소동을 버리고 겨우 침대에 들어갔을 때 몸은 솜처럼 지쳐 있었다. 오랜만에 푹 자려고 생각했는데 웬걸 돼지 귀부인들이 꿀꿀 킁킁 홀이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까지 벌이고 있었다. 도저히 잠을 잘 형편이 아니었다. 잠이 들지 못하고 나는 이것저것 생각했다. 알리산도 공주는 역시 바른 정신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다. 어리석은 일도 어릴 때부터 믿게끔 훈련이 되면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 모두 그것을 믿고 있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그리고 내가 열차 이야기를 하거나 인간이 하늘을 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거나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사람과 전화로 말할 수 있다고 하자. 이 사람 가엾은 미치광이 하고 나를 쳐다볼 것이다. 알리산도 공주는 마법을 믿고 귀부인이 돼지가 된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 19세기의 사람은 전신과 전하의 힘을 믿는다. 다음 날 아침 알리산도 공주는 돼지들을 모두 식당에 몰아넣고 돼지 귀부인에게 아침을 대접하기 시작했다. 좋은 일이나 나는 가슴이 막혀 먹을 수 없었다. 알리산도 공주, 당신의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 계시죠? 가족? 어느 가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저택의 가족 말이죠. 당신의? 저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신의 집이죠? 아니요. 누구 집일까? 이건 또. 그럼 누구로부터 초대되어 여기에 왔습니까?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들이 들린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큰일인데요. 이 집 사람들이 이 모양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다만 감사하다고 할 뿐으로 생각해요. 감사? 왜 감사를? 그러자 알리산도 공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나를 지켜보았다. 왜 또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집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신분이 높은 인간이 오기만을 마음속으로 바라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걸요. 이와 같이 즐거운 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없을 것입니다. 또 모순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신분의 높음도 낮음도 없다. 사람은 그 태어난 지배 위에 존경받는 일이 없다. 사람은 그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다할 때, 그리고 그 인격에 의하여 비로소 존경을 받는 것이다. 사람의 값어치는 그것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러나 이것을 머리가 13세기 이상이나 낡은 알리산도 공주에게 깨닫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과연 이러한 귀부인들이 많이 날뛰는 일은 일생에 2번은 없겠지. 그러므로 이 집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보다도 못합니다. 아, 확실히 그렇겠죠. 반드시 오래 있으면 있는 만큼 이 집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나 어쨌든 냄새, 아니 시간이 헛됨으로 돼지들, 아니 귀부인들을 모아 출발하기로 합시다. 왜죠? 당신도 귀부인들을 빨리 보내고 싶지 않나요? 그러나 그것은 본인에게 묻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성의 문이라도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으므로 도저히 짧은 인생 동안에는 저마다를 각각 보낼 순 없어요. 나는 몸이 떨렸다. 설마 일생 동안 돼지의 시중을 들며 터벅터벅 걷고 싶진 않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부인들의 친구들이 저마다 맞이하러 올 겁니다. 이것은 뜻밖의 보기 드문 좋은 뉴스였다. 나는 포로가 자유로이 됐을 때처럼 마음을 턱 놓았다. 그럼 알리산도 공주, 이걸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성으로 되돌아가서 아서왕에게 보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로써 또 나는 포로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왜죠? 왜 나와 함께? 저는 저를 지켜주는 기사를 배반하는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사가 당신과 시합을 하여 당신에게 이기고 나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 것이며 어디까지나 함께 가겠습니다. 뜻밖의 일이 되어버렸다. 성스러운 골짜기. 우리들은 출발을 했다. 알리산도 공주는 돼지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다. 나는 그 귀부인들의 구린내가 몸에 배어서 앞으로 열흘은 빠져나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될 수 있다면 돼지 백정을 그 저택으로 보내고 싶었다. 어느 날 우리들은 순례의 행녀를 만났다. 그리하여 일행에 끼어들기로 했다. 어쨌든 나는 대신이다. 세상을 잘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과 한데 섞여 행동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순례자 일행은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의 사람들로 청년, 노인, 아가씨 등의 각종 연령과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었다. 모두들 말이나 나귀를 타고 있었다. 그러나 부인용 안장을 올려놓는 것은 볼 수 없었다. 그것은 앞으로 900년이 지나지 않으면 영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다. 승마의 역사에서는 그같이 되어 있다. 순례자들은 모두 유쾌하고 솔직하여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알리산도 공주는 순례의 행선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 사람들은 성스러운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에는 수도를 하고 있는 거룩한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 사제에게 기도를 부탁하여 솟아나는 기적의 물을 마시고 죄를 씻고 깨끗이 합니다. 그 물이 나오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쿠크 왕국의 국경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틀은 걸릴 것입니다. 유명한 곳입니까?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어느 곳보다 유명합니다. 옛날 거기에 대주교와 수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성서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외로운 수도를 쌓으며 신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먹는 것은 마른 풀뿐이며 목욕을 하지 않고 단 한 벌의 옷은 아주 낡았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분들을 우러러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막론하고
전국에서 거기에 참배를 하러 가는 사람이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위생에 나빠요. 그리고 거기엔 물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날 대주교는 신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 황폐한 골짜기에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샘이 생긴 것입니다. 샘이 솟아오르자 수사들은 마귀의 꾀임에 져서 목욕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대주교님께 청을 드렸는데 대주교도 끝내 목욕을 허락했습니다. 수사들은 샘물로 목욕을 했는데 그것을 신이 노여워하여 샘은 즉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사제들은 몹시 당황했겠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하나의 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샘이 솟아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행렬을 짓기도 하고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촛불의 기도를 했으나 모두 다 허사였습니다. 허허, 열심히 한 결과가 돈을 손해볼 뿐만 아니라 모든 고생이 허사가 되다니 괘씸한 일이군요. 그런 사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작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 몇 해가 지나서 끝내 대주교님은 단념을 하고 센터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의 노여움이 풀리어 샘물이 다시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럼 목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겠지요? 그랬다간 큰일 나지요. 수도원은 그 후 어떻게 됐나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당장에 멀리 퍼져 각처에 수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모이듯 수도원은 자꾸자꾸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스러운 골짜기는 수도자들의 암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되었습니까? 관광지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좋은 곳이란 뜻입니다. 그날 오후 우리들은 또 다른 여행자들의 행렬을 만났다. 그러나 이 무리는 우리들의 일행과는 달리 서글펐고 초라했다. 노인, 청년, 아이 모두 웃음을 잃고 오랫동안의 괴로움과 절망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50여 명의 사람들은 모두 노예였다. 두 손에는 수갑, 두 발에는 쇠사슬, 모두 2m 정도의 사이를 두고 쇠사슬로 한 줄로 쭉 연결되어 걷고 있었다. 노예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18일간에 500km나 걸어야 했던 것이다. 밤이 되어도 쇠사슬에 묶인 채로 한데 얽혀 잔다. 입고 있는 것은 몹시 남루한 것이었다. 쇠사슬 때문에 발의 피부는 벗겨지고 곪아서 맨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다. 노예 장사는 말을 타고 손에는 긴 채찍을 가지고 있었다. 이 채찍으로 지치고 굶주리고 괴로움에 비틀거리는 노예들의 어깨를 내리친다. 노예들의 얼굴은 모두 정신이 빠져 있었고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 다만 노예들을 연결하고 있는 쇠사슬 소리만 크게 울리고 풀썩풀썩 일어나는 먼지 속을 노예의 행렬이 움직여갔다. 아기를 안은 젊은 어머니의 얼굴에는 죽음의 날이 영원한 휴식의 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잿빛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 투성이었다. 이 어머니는 피로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지 비틀거렸다. 그 순간 노예상의 채찍이 어머니의 어깨를 내리쳐 피부를 찢었다. 나는 내 자신이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노예상은 말에서 뛰어내려 외쳤다. 이젠 용서는 없다. 자꾸만 사람을 괴롭히면 빨리 팔아치우겠어.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노예상은 아기를 빼앗고는 옆에 사나이의 노예에게 아우성을 쳤다. 인연을 버둥대지 못하게 누르고 있어라. 그리고 어머니에게 채찍을 내리쳤다. 여자를 누르고 있던 사나이 노예는 얼굴을 돌렸다.
그러자 노예 상인의 채찍은 용서 없이 또 그 사나이를 갈겼다. 대단한 솜씨다. 채찍질 잘하네. 순례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속삭이며 구경하고 지나갔다. 이 사람들로서는 언제나 흔히 보아오는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우수한 부분, 즉 동정심이 마비되어 버린 것이다. 나는 지금 노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그것이 괴로웠다. 세상의 관습에 갑자기 반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들을 도우고 말겠다. 길가의 대장간 앞에서 그 어머니 노예는 옆으로 세워졌다. 이윽고 그 노예를 살 지주가 왔다. 여자는 여기서 쇠사슬을 벗겨 넘겨지게 되는 것이었다. 쇠사슬은 벗겨졌으나 대장장이의 수고비를 어느 쪽에 지불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지주와 상인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한편 쇠사슬이 벗겨진 노예 여자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아까 누르고 있던 사내에게 매달렸다. 두 사람은 꽉 부둥켜 안았다. 부부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그리고 아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가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저녁 어스름 속에 메아리 쳤다. 나는 얼굴을 돌리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의 그 모습을 나는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